2021년 제44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이승우의 마음의 부력. 아내는 자기 모르게 돈 쓸 때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늦은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다. 아내는 돈, 나 몰래 무슨 돈이 필요했느냐니까 하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덧붙였다.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다는 투였지만 순간 나는 추궁당하는 것 같아 불편해졌다. 그녀가 평소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를 내면 내용과 상관없이 긴장부터 하게 된다. 아내는 감춰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언젠가 이 문제로 제법 심각하게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잘못한 일이 없으면 긴장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 나는 잘못한 일과 긴장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긴장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둔하거나 대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둔하거나 잘못을 인지하고도 버틸 정도로 대범한 사람일 거라고. 대범한 건 아니라는 뜻이니 그럼 둔한 거야 당신? 하고 아내가 공격했고 나는 공연히 말을 덧붙여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후회가 생겼지만 하던 말을 멈추지 못하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하지도 않은 잘못이 들춰내져 심란한 상황이 생길까 봐 마음을 졸이는 거야 하고 대답했다. 하지도 않은 잘못이 어떻게 들춰내진다는 거야? 아내는 피식 웃은 다음 별일도 아닌데 정색을 하고 막아서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하다며 놀렸다. 나는 살다 보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추궁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항변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수고가 꽤 번거롭게 여겨졌으므로 그만뒀다. 그 대신 나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오해에 의해 생길지도 모르는 마음속의 시끄러움을 예방하려고, 왜냐하면 그런 일에 마음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레 긴장하는 거라고 당신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당당한 주장처럼 내지른 그 말들은 실은 하소연에 가까웠다. 알지, 그런 사람이지 당신 하고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내가 주장이 아니라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게 분명했다. 그러나 내 뜻이 받아들여졌다는 만족감은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찜찜하고 불편했다. 그 이유가 내 말이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소연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기가 어려웠다. 주장에 대한 동의라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문장은 인정과 수긍의 표현일 테고, 그러므로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소연에 대한 동의라면 그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하게 말해지지 않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표현인 그러니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사람이라고 불린 당신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소심한, 옹졸한, 치졸한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나는 모든 종류의 불화를 꺼려하는 세심한 평화주의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소심한, 옹졸한, 치졸한을 눌렀다. 뜬금없이 웬 돈 이야기야? 난 이번에도 까닭없이 곤두서는 신경을 애써 잠재우며 아내의 진의를 헤아리려고 머리를 굴렸다. 내 목소리는 얼버무리는 것처럼 나왔다.
누가 들어도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 말투가 나는 신경 쓰였다. 아내는 무슨 돈인지 묻는 건 난데 하는 눈빛으로 나를 한번 곁눈질하고는 낮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한 말이야 하고 덧붙였다. 나는 곧바로 당신이 건 게 아니고 하고 물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이 주로 아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의외였다. 그게 돈과 관련돼 있다면 더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매달 초 어머니께 자동이체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내도 알고 있었다.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같은 때 옷이나 가방을 선물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내였다. 가끔 어머니를 뵙고 오는 길에 얼마간의 용돈을 봉투에 넣어드리긴 했지만 대단치 않은 금액이었고 그 역시 굳이 아내에게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을 아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혹시 아내 모르게 어떤 돈을 어머니께 드린 적이 있는지 더듬어 봤다. 더듬어지는 것이 없었다. 더구나 지난달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는 따로 봉투를 드리지도 않았었다. 그러므로 나는 움츠러들 이유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께 돈을? 당신이 모르는 돈은 없어. 내 말이 어이없다는 듯 아내는 어머님께 드린 돈 말고 어머님으로부터 가져온 돈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하고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생길까 봐 잔뜩 조이고 있던 긴장이 풀어지면서 나온 헛웃음이었다. 그런 게 없다는 걸 당신이 잘 알잖아. 아내는 웃지 않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곧바로 되받았다. 이어서 누르듯 가라앉은 특유의 목소리로 도통 자기에게 전화하는 법이 없는 어머니가 손수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말을 하려고 그 무거운 전화기를 드신 거라고 어머님께서. 자격지심이 분명할 테지만 추궁을 넘어 취조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아내의 눈빛이 너무 억울해서 나는 도대체 어머니가 뭐라고 했길래 그러는지 드러나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쓸데가 있으시대. 이제 우리 형편이 돈을 돌려줄만 해지지 않았냐고 하시던데? 아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나는 헛웃음을 이어가며 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따져 물었다. 나를 놀리고 있는 건가 싶어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으나 그런 것 같지 않았다. 그럼 어머니가? 어머니는 더욱 그럴 리 없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게 돈을 꿔줬다고 했다는 거야? 당신 몰래? 참. 도대체 언제 얼마를? 나는 얼토당토하는 지적을 받은 사람이 지을 법한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나를 향한 그녀의 지적이 얼토당토하는 것이었으므로 내 표정은 부자연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내 표정이 혹시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은근히 마음이 쓰였다. 언제 얼마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거야 꼬간 사람이 잘 알겠지 뭐.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만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부자연스럽지도 않았다. 상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마음이 시끄러워질지 모른다는 애초의 염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신경이 곤두섰다. 그런 일 없다는 걸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는 말을 되풀이하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자연스러웠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언짢았다.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지. 그래서 나 모르게 돈 쓸 때가 있었느냐고 물은 거야. 아내의 다그침에 나는 와락 짜증을 냈다. 다그치는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다그침에 부자연스럽게 대응하는 나를 향한 짜증이었다. 그런 일 없다니까 그러네? 아내는 내 짜증을 받아주는 대신 참 이상하네. 어머니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고 중얼거렸다.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뜻이 그대로 전해졌다. 나보다 어머니를 더 믿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섭섭함을 호소할 상황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빈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데는 나 역시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곤란한 이유였다. 내 말을 믿게 하려면 어머니가 빈말을 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럴 분이 아니었다. 나는 침착해지려고 애쓰며 질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전화를 왜 당신에게 한 걸까? 나에게 하지 않고. 당신은 모르는 돈인데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그게 왜 이상하냐는 거냐고 반문하는 아내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머님은 그 돈을 며느리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겠지. 당신이 나 몰래 그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셨겠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 곧 당신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셨겠지. 왜 그러셨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착한 아들에게 빚독촉하는 게 어머님도 좀 껄끄러웠던 모양이지. 며느리에게 하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고.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나는 이상하지 않은데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이 내가 모르는 돈이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을 거라고 당신이 믿기 때문이겠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입을 닫아버리면 꼼짝없이 아내 몰래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몰릴 상황이었다. 나는 오해를 잘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당장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씩씩거리며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밤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아마 잠들었을 것이다. 5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어머니는 보통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들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내는 벽에 걸린 시계를 흘끗 쳐다보는 것으로 내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렇게 느끼자 마음이 한층 심란해졌다. 우리가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뵈러 간 것은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일정은 예정돼 있었다. 우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뵈오고 있었다. 마지막 주 토요일이 아내와 내가 정해놓은 날이었다. 공공기관에 지방 이전이 추진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지방으로 옮겨간 이후 나는 서울에서 150km 떨어진 신생 도시를 오가는 처지가 됐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석 달이 넘도록 어머니를 뵈러 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아내가 내키면 찾아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자는 제안을 먼저 해왔다. 여간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분이 요새 바쁘냐고 묻고 총각김치 담가뒀으니 가져가라고 하더라는 어머니와 나눈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였다. 상황이 이전 같지가 않잖아. 이전 같지 않은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았으므로 나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2주에 한 번꼴로 금요일 밤에 서울에 왔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집을 나서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 않은 날은 꼼짝하기가 싫어 소파에서 뒹굴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그리 멀지 않은데도 선뜻 나서지지가 않았다. 어디든 일단 움직이면 어쨌든 하루를 다 써야 했다. 그러나 아내가 내 통근 일정을 가지고 상황이 이전 같지 않다고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고, 내가 그걸 안다는 사실을 그녀 또한 알고 있었다. 형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믿어지지 않아서 가끔 전화를 걸다가 화들짝 놀라고 꿍꿍했다. 형이 어머니와 함께 지낸 것이 아니었는데도 어머니를 뵈러 가면 집안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다. 문득 찾아오는 애사로운 침묵이 자칫 유다른 감상을 불러낼까봐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이나 주절거리는 일이 잦았다. 반대로 어머니는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고 내가 실없는 소리를 해도 웃지 않았다. 더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어 머쓱하게 하기도 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가끔 느끼고 자주 빠져들 우울을 아내는 걱정했다. 어머니께 전화 거는 횟수가 많아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는 아니었다. 나는 전보다 전화를 자주 걸지 못했다. 근무지가 지방으로 바뀌고 자리 이동까지 이루어지는 바람에 바빠진 탓도 있었지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전화를 걸려고 하면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어머니의 시큰둥한 반응이 먼저 떠올라 머뭇거리고 포기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 어머니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내게 이전과 같은 반가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이 세상에 없는 형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섭섭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형과 내 목소리를 자주 착각했다. 특히 전화기를 통해 나온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형의 친구들은 나를 형인 줄 알고 내 친구들은 형을 나로 착각했다. 어머니는 이제는 착각할 수 없을 것이다. 착각하는 대신 연상할 것이다. 어머니에게 형을 연상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나는 전화기 앞에서 자주 물러났다.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챈 아내가 전보다 자주 전화를 건다는 걸 나는 눈치챘다. 어머니는 나보다 아내와 대화하는 걸 편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더 길게 통화하고 더 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그것 역시 섭섭하지 않았다. 섭섭할 이유가 없었다.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신경 써주는 아내가 고마울 따름이었다. 목소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야. 100번 전화해도 한 번 얼굴 보는 것만 못한 거라잖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지. 총각김치라니. 전에 언제 올 거냐고 물으신 적이 있기나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찾아가자고. 아내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인가 울컥하고 올라왔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입 밖으로 미안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얼굴 앞에 손바닥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어색한 웃음으로 내 민망함을 감췄다. 아내는 그때 내가 그녀가 아니라 형과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집은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평소에도 어머니가 핸드폰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아내가 상기시켰다. 몇 해 전에 기능이 단순한 핸드폰을 구해서 전화 걸고 문자 주고받고 사진 찍는 방법 등을 설명해 줬는데 어머니는 자기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겠느냐며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 목욕하러 가셨을 거야. 내일이 주일이잖아? 아내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은 어머니가 목욕탕에 가는 날이었다. 염색이나 파마도 토요일에 했다. 그것이 어머니 나름의 주일 준비였다.
반쯤 열린 안방문 사이로 독서용 테이블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라는 시편의 한 구절과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적힌 작은 테이블 위에 큰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독서용 테이블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신방 오면서 선물한 것이고 글씨가 큰 성경책은 몇 해 전에 내가 구해준 것이었다. 그때까지 보던 성경책의 표지가 낡고 해지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눈이 어두워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꼿꼿한 자세로 앉아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어느 해인가는 연말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을 했다며 상품으로 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밥을 사주기도 했다.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돌아서면 잊어먹네. 머리가 안 돌아가네 하며 말씀 외운 생각을 하지 않으니 한심하지 않냐? 머리를 안 쓰니까 안 돌아가지. 돌아서니까 잊어먹는 거고. 돌아서길 왜 돌아서? 한번 쓱 읽고 외워지냐? 자꾸 읽어야지. 매일 성경 끼고 살아야지. 저절로 되는 게 어딨어. 그 말을 할 때 어머니 나이는 77세였고 어머니가 나무라는 새파랗게 젊은 것들의 대부분은 6, 70대였다. 77세 노인의 남다른 체력과 총명함을 새파랗게 젊은 6, 70대 교인들은 부러워했다. 나는 어머니의 큰 글씨 성경책이 놓인 독서용 테이블 앞에 앉아봤다. 성경 옆에는 두툼한 노트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받아 적은 어머니의 반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에 잠언의 어느 부분인가를 쓰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속도가 꽤 빠르다고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성경을 필사한 노트들을 장록 서랍에 넣어뒀다. 그 서랍에 형의 사진도 들어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영종으로 쓴 형의 사진을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벽에 걸어 놓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장롱, 서랍 속 여러 권의 성경 필사 노트들을 옆에 뒀다. 형의 기일이 되면 그 사진을 꺼내 독서용 테이블 위에 세웠다. 그 앞에서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렸다. 어머니는 길게 기도하고 짧게 울먹였다. 그 사진을 언제 또 꺼내보는지 얼마나 자주 꺼내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안방에서 나온 나는 어떤 충동에 이끌려 부엌 옆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곁눈질해서 나를 보더니 식사 준비를 하겠다며 시장 바구니를 열었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온 생선과 두부와 대파와 버섯들이 식탁 위에 펼쳐졌다. 명절을 쐬러 온 형이 사용하던 부엌 옆 작은 방은 잘 쓰지 않는 잡동사니 물건들을 모아둬 빈 공간이 거의 없었다. 한 사람이 요를 깔고 누우면 꽉 차는 정도로 좁았다. 추석과 설 연휴 내내 형은 그 방에 들어찬 잡동사니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틀어박혀 책을 읽으며 지냈다. 벽에 기대고 앉아 뭔가를 쓰기도 했지만 대개 배를 깔고 누워 책을 읽었다. 나는 가끔 형이 들고 온 책들 가운데 한 권을 빌려 읽었다. 그러나 얼마 읽지 못하고 곧 텔레비전을 틀었다. 나는 거실에서 밤늦게까지 특선 영화를 보고 형은 자기 방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만났으면서도 별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각자 다른 공간에서 딴 일을 하다 돌아가는 우리를 아내는 이상한 형제라고 했지만 젊은 때부터 그렇게 지내온 우리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방이 한 달 전에 왔을 때와 달라져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가득하던 잡동사니 물건들을 어디로 치웠는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좁던 방이 꽤 넓어 보였고 바닥에는 명절 연휴 때처럼 한가운데 요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형의 얼굴과 마주했다. 어머니의 장록 서랍에 성경 필사 노트와 함께 보관돼 있던 형의 사진이 한쪽 벽면을 차지한 채 웃고 있었다. 47살의 형이 그 방이 자기 방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진은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남해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찍은 것이었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어머니와 형, 그리고 우리 부부가 전부였다. 형은 결혼을 한 적이 없으니 데리고 올 가족이 없었고 유학 중인 내 딸은 학기 중이어서 귀국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형의 비보를 받고 허둥지둥하는 나를 대신해서 아내가 자신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그 사진을 찾아내 영정사진으로 쓰게 했다. 형은 자주 웃었지만 한 번도 환하게 웃지는 않았다. 그래서 웃는 형은 늘 쓸쓸했다. 면목이 없다 내가. 나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어색하게 지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웃음이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손을 저으면 내가 영 자식 노릇을 못한다 하며 호공을 올려다 보거나 너라도 어머니 마음 구겨지지 않게 하니 다행이다만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은 마구 구겨지고 심하게 헝클어졌다. 누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더 그 말을 듣는 것이 힘들었다. 그 말을 할 때 짓는 그 웃음을 대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었다. 그 미소를 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싶었다. 형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내가 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없는데도 그런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모를 수 없었으므로 그 자리가 불편하고 마음 쓰였다. 자기와는 달리 그런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동생에 대한 형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됐다.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하고 속으로만 말했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속으로만 말하고 형의 방을 나왔다. 식사 준비를 마친 아내가 점심상을 차려놓았는데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목욕탕에 갔다면 벌써 돌아왔어야 할 시간이었다. 114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의 단골 미용실 미용사는 오지 않았다고 했다. 연락해볼 다른 곳이 없었다. 식탁에 앉은 아내는 이상하네. 우리가 오는 날일 줄 아실 텐데 하고 중얼거리며 기다리고 나는 여기저기 서성이다가 부엌 옆방으로 다시 들어가 형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그 방이 자기 방이라고 선언하면서도 형은 좀 수줍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길을 피하고 바닥에 깔린 1인용 요 위에 누웠다. 내려다보는 형과 다시 눈이 마주쳤다. 눈을 감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던 어느 명절 전날 일이 떠올랐다. 벨 소리는 형의 방에서 울리고 있었다. 나는 형이 잠들어서 듣지 못하는가 하고 방 안을 들여다봤다. 형은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전화기가 울린다는 걸 알려줬다. 형은 울리게 내버려 두라고 했다. 무슨 전화인데 안 받아? 하고 묻자 뻔하지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겠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나는 질문을 더 하려다가 대화를 원치 않는 것 같은 형의 완고한 등을 보고 가만히 물러났다.
그와 비슷한 옛 기억들이 스치듯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러다가 어느 겨울에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선명하지 않은 꿈을 꾼 것으로 보아 깊은 잠을 잔 것은 아니었다. 나를 깨운 건 아내였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키며 우리가 도착한 지 2시간 반이 지났다고 알려줬다. 걱정이 안 되느냐고, 어떻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고 야단치는 것 같아 무안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일부러 크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앉는데 깨기 직전의 꿈속 장면이 덩달아 일어나 머릿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렇게 날짜를 안 지키면 어떡하냐.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지. 2시간 반이나 지났다. 혀를 끌끌 차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신용이 없다고 야단맞고 있었다. 내가 돈을 꾼 사람인 것은 분명했으나 어머니가 돈을 꿔준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채권자로서 내게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채무자인 나의 보호자 신분으로 충고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터무니없긴 마찬가지지만 2시간 반이 지났다는 말은 더 맥락을 알 수 없어 황당했다. 아내가 나를 깨우면서 한 말이 꿈속의 어머니 목소리와 뒤섞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2시간 반이나 지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걱정 안 돼? 대체 어머님 어디 가셨을까? 나는 황당한 꿈의 터럭들을 털어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아내는 곧 어두워질 텐데 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줬다. 나도 창밖을 바라봤다. 곧 어두워질 것 같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어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찾아오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오는 날 어머니가 집을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목사님께 연락해 볼까? 생각에 잠겨 있던 아내가 물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낼 곳이 교회 말고는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머니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기로 하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전화번호를 내 전화기에 입력해 두고 그분에게도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 몇 해 전이었다. 다행히 그동안 목사도 나도 연락할 일은 없었다. 드디어 연락할 일이 생긴 건가? 나는 주섬주섬 전화기를 꺼내 주소록에서 열린교회 목사님을 찾았다. 내 이름을 듣고도 목사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머니 이름을 대자 그때서야 아, 신권사님 하고 아는 척했다. 나는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집이 비어있고 2시간 반 동안 연락이 안 돼서 혹시 교회에 계시는가 하고 전화했노라고 사정 이야기를 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나를 잘못 잡아서 오셨네. 나는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찾아오는 걸 어머니가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교회에 계시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목사는 교회에 계시면 문제가 아니지요 하고는 어떤 지명을 이야기했는데 머리에 쉽게 입력이 되지 않는 고유명사였다. 거기가 어디냐고 묻자 기도원이라고 했다.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거리의 산속 기도원인데 어머니가 속해 있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원래회 겸 기도회를 위해 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오전에 교회에서 출발했고 저녁 늦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별일 없는 거지요? 하고 물었고 목사는 그럼요, 기도하러 온 건데요 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차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나는 별일 없으니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집을 비운 것을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내쫓지 못했다.
목사는 어머니를 바꿔줄 테니 통화해보라고 했다. 나는 송아기를 한 손으로 가리고 아내에게 어머니가 좀 멀리 가 계신다고 말해줬다. 어디? 하고 아내가 물었다. 나는 무슨 기도원이래. 목사님이랑 교회 분들이 함께 가셨다는데 오늘 밤 늦게나 돌아오신다고 하네. 하고 알려줬다. 밤 늦게? 그럼 못 뵙는 거야? 하고 아내가 다시 묻는데 여보세요 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다. 저예요 어머니 하고 인사를 하자 누구냐? 성준이냐? 하는 물음이 돌아왔다. 성준은 형의 이름이었다. 순간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혀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길지 않았다. 어머니가 곧 자신의 실수를 정정했기 때문이다.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성준이일 리가 없지. 그런데 어쩐 일이냐? 나는 일단 안도했지만 어머니가 어쩐 일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다시금 몸과 마음이 서서히 경직되는 걸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오늘이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뵈러 오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단지 날짜를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젯밤 아내가 한 말을 비롯해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연달아 떠올랐다. 나는 경직된 목소리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웬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며 웃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옳은 말이지만 그건 내가 듣고자 하는 답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성준이에요, 성식이에요 하고 되물었다. 어머니는 내 물음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처 다그쳐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와 어머니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다른 목소리 사이에 갈등했다. 어머니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까닭을 헤아리는 일이 중요했으나 갈등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다. 나는 2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휴,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냐? 어머니는 교회 차를 타고 기도원에 왔는데 저녁 늦게야 돌아갈 거라고 설명했다. 목사로부터 이미 들은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무슨 기도원인지 이름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고 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아내를 쳐다보며 자고 갈래 하고 입모양으로 물었다. 아내는 손을 흔들고 X자를 그려 보였다. 저녁 약속이 있잖아 하고 아내 역시 입모양으로 말했다. 어떤 약속인지 생각나지 않았지만 아내는 늘 나보다 바쁘고 나보다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모르는 약속이 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럼 할 수 없지. 어머니는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나는 통화를 마치기 전에 어젯밤에 아내로부터 들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에 내몰려 다급하게 물었다. 잠깐만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랑 통화했지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거기까지 말한 다음 적당한 단어를 찾느라 잠시 멈춘 사이에 어머니가 빠르게 말을 이었다. 며느리하고야 자주 통화하지. 그 애가 워낙 자주 전화를 걸어오지 않냐. 전화해서 별 이야기를 다 한다. 그런 애가 없지. 나 심심할까봐 그럴 테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잘 지낸다. 심심할 시간도 없다. 화초들 돌보지, 교회 가지, 청소하지. 빈 시간이 별로 없다. 화초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아냐? 그것들 말 들어주고 대꾸해주고 그러려면 하루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내 염려는 하지 마라. 나는 잘 지낸다. 어머니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듯 말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까지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내가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혹시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돈이 필요하시면 어머니는 내 말을 자르고 곧바로 노인이 돈 쓸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며느리와 통화하면서 돈 쓸 데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으려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양이라며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했다. 나는 이야기를 더 이어가려고 했지만 서둘려 작별 인사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치고 말았다. 내 걱정은 말고 냉장고에 파김치 해놓은 거 있으니 갖고 가라. 파란 통에 든 거다. 조심해서 가고 감기 조심하고 오가며 차 조심해라. 끊는다. 뭘 하셔? 전화를 끊고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어머니의 화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물었다.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화분에 심긴 나무들이 생기발랄했다. 꽃을 피운 놈들도 여럿이었다. 잎은 윤기가 돌아 반질반질하고 꽃은 밝고 환했다. 잎이며 꽃의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똑같은 모양의 잎이나 꽃은 없었다.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그것들이 내 눈길을 받고 발돋움하며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내게는 그것들의 고유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화초들이 사람의 눈길을 받으면 발돋움하며 일어선다고 말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아이고 예쁜 것 하고 눈으로 쓰다듬으면 내 눈길을 받고 발돋움하며 일어난다 이 애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어머니는 그들과 대화했다. 어머니 집 베란다의 식물들은 모두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명을 분류하는 단위로서의 종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가 산세바에리아나 행운목 같은 식물들의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들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바랑이나 쭉쭉이나 하늘이가 어머니가 부르는 식물들의 이름이었다. 꽃의 색깔과 잎의 생김새와 줄기의 질감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여졌다. 어머니는 파랑이나 쭉쭉이나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며 손자에게 하듯 화초들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대화했다. 예부터 그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게 되면서 더 그래졌다. 나는 어머니처럼 식물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지만 어떤 놈이 파랑이고 어떤 놈이 쭉쭉이고 어떤 놈이 하늘인지 구분할 수 없어 그러지 못했다. 뭘 하시냐니까? 하고 아내가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이놈들이 아주 수다스럽다는데 이놈들 말 들어주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른대 하고 대답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베란다의 화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농담 말고. 그녀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곧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 그것 말고 하고 수정했다. 나는 소파로 돌아와 앉으며 노인이 돈 쓸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신다고 알려줬다. 아내는 제대로 물었어야지 내가 여쭤봤어야 하는데 하며 입을 삐죽였다. 하지만 곧 언짢은 기분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표정을 거둬들였다. 내가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 근데 형 이름을 불렀어. 나한테.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내 목소리와 형의 목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어머니조차 간혹 내 목소리와 형의 목소리를 헷갈려 했다. 그러나 부언할 것이 있다. 어머니가 형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로 착각하긴 했지만 내 목소리를 형의 목소리로 착각한 적은 없었다.
형에게는 성식이냐 하고 가끔 물었지만 나에게는 성준이냐 하고 물은 적은 없었다. 이상한 말 같지만 나는 어머니가 내 목소리를 확실하게 알아듣는데 형의 목소리는 그러지 못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형의 목소리는 나를 닮았지만 내 목소리는 형의 목소리를 닮지 않았다는 식으로. 애매하고 흐리멍덩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아내가 지적할 때까지 나는 이런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정말 회개한 말인 거 알아?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매화꽃하고 살구꽃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고. 당신의 그 말은 매화꽃은 살구꽃을 닮았는데 살구꽃은 매화꽃을 닮지 않았다는 거잖아. 살구꽃은 매화꽃과 헷갈리지만 매화꽃은 살구꽃과 헷갈리지 않는다. 말이 되나? 아내는 어이없다는 뜻으로 그 예를 들었지만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이 안 되나? 하고 중얼거렸다. 살구꽃을 매화꽃으로 착각한 적은 많아도 매화꽃을 살구꽃으로 착각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내가 확신 없는 목소리로 그 사실을 언급하자 아내는 중요한 뭔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손뼉까지 쳤다.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내게 아내가 덧붙였다. 매화꽃을 보자마자 당신은 그 꽃이 매화꽃이라는 걸 알아. 매화꽃이 아닌 다른 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지? 매화꽃이 더 흔하다고 할까? 더 보편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더 대표적이라고 해야 할까? 암튼 더 친근하지. 거기다가 사람들은 매화꽃을 보려고 매화꽃이 피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잖아. 매화꽃이 필 때 맞춰 축제를 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화꽃은 다른 꽃으로 오인될 수가 없는 거지. 반면에 살구꽃은 흔하지도 않고 어쩌다 대개는 우연히 발견될 거란 말이야. 살구꽃을 보러 어디로 간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살구꽃 축제가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대개 살구꽃은 그 꽃이 거기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겠지. 그러다 보니 살구꽃은 살구꽃으로 바로 인식되지 않고 모양이 닮은 어떤 꽃, 더 대표적이고 더 흔하고 더 친근한 예컨대 매화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거야. 어머님이 당신의 목소리는 아주버님의 목소리로 착각하지 않으면서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당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현상도 마찬가지 아닐까? 말하자면 당신 목소리가 더 흔한 거야. 대표적이라고 해도 되고 더 친밀하게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당신 목소리가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닮지 않아서가 아니야. 매화꽃이 살구꽃을 닮지 않은 것이 아니듯이. 아내는 어머니에게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았던 형과 자주 전화를 하고 뵙기도 더 자주 하는 내 목소리에 대한 어머니의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 문제를 풀어 설명했다. 아내의 설명은 그럴듯해서 반박하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온전히 수긍해서는 아니었다. 꼭 그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아니,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발톱을 보고 싶지 않아서라고 할 수도 있었다. 내 속에서 얼음붓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생각들을 말로 옮길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나만 느끼는 종류의 감정일 수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자격지심이나 일종의 자책감 같은 것이 입을 틀어막았다고 할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더 친밀하게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아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가 형에게 돌아갈 몫을 부당하게 차지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자신을 외면하지 못했다. 의도와 상관없이 혜택을 더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편애의 대상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므로 위험했고 그래서 회피해야 했다.
편애의 대상이 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을 사람들은 간과한다.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에서 제외된 사랑의 아픔을 주목할 뿐, 주목하느라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사랑의 실행에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치우친 사랑에서 제외된 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 역시 비자발적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더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덜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을 향해 갖게 되는 마음의 부담감을 피해갈 수는 없다. 형의 입을 통해 면목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느끼곤 했던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부끄러움과 난처함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어쩌면 유일한 대상은 형일 것이다. 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없었고 말하지 못했고 이제는 영원히 말할 수 없게 돼버렸다. 형은 이 세상에서 사라짐으로써 그런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형의 그 말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아마 형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면목 없다는 형의 말이 나를 면목 없게 한다는 사실을 아마 형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에게 나를 괴롭히려는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아니,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은 든다.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 말고 달리 할 말이 없어서 했을 거라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창세기의 인물 야곱이 느꼈을 마음의 짐에 대해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혼돈하고 공허한 채로 내 마음속에 떠돌던 무정형의 어둠을 끄집어낸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머니 리브가가 큰 아들인 에서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단지 작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다.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데 다른 누군가가 사랑받지 못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이치다. 사랑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설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행위와 같은 것이 된다. 이긴 사람이 호명되면 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절로 알게 된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예서처럼 꾸며 장자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 술수와 속임수가 동원됐다. 눈먼 남편, 아버지를 속이고 순진한 큰아들, 형의 것을 빼앗았다. 속이고 빼앗으려는 의도는 이 이야기의 원인이 아니다. 사랑이 있을 뿐이다. 사랑이 속이고 빼앗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뿐이다. 사랑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사랑이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예서가 느꼈을 박탈감이 어떨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무렇지 않았을까? 자발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때문에 형을 소외시키고 형에게 박탈감을 준 셈이 된 동생의 마음은 어땠을까? 형을 사랑해서 배제하는 이 드라마에 어떤 적극성도 없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꼴이 되고만 동생이 형 못지않게 어쩌면 형보다 더 괴로웠을지 누가 아는가?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러워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을 볼 낯이 없어서. 어머님이 편애를? 당신에게? 내가 겪은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잖아.
아내는 창세기의 두 형제에 대한 내 이야기를 나와 형의 이야기로 옮겨왔다. 아내의 관찰이 아마 맞을 것이다. 어머니는 누구를 더 싫어하거나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다. 형으로부터 그런 불만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아마 나를 위로하려고 그랬겠지만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만 쏘다니다가 결국 제 갈 길을 간 예서와 집 안에서 가족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했던 야곱을 비교했다. 독립적인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간섭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아내는 말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녀는 이 문제를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성향으로 전환하려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좀 괴로웠다. 그녀의 말을 인정하고 싶은 내 마음을 향해 혐오의 감정이 끌어올라왔다. 예서에게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쳐. 그런데 그런 성향은 언제 생기는 걸까? 혹시 그가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랑을 받지 않거나 사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걸 의식했다. 그건 아마 적어도 창세기의 그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에서에 대해 말하는 것이 형에 대해 말하는 것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심리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 따라서 자학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내 감정을 눈치챘는지 아내는 입을 다물고 앞만 쳐다봤다. 형을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나는 좀 답답할 정도로 규칙적이고 틀에 박힌 사람인 반면 형은 융통성이 있고 무엇에 얽매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가령 나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도록 주어진 일은 하는 편이었지만 형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막판까지 눈치 싸움을 벌이며 지원한 학과가 내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깨달았지만 어차피 들어간 대학이라 군말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했고 심지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공무원이 됐다. 형은 눈치 싸움도 하지 않고 소신껏 선택했으며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2번 학교를 옮겼고 그러고도 졸업은 하지 않았다. 내가 행정공무원이 되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호봉을 높여가는 동안 형은 연극과 문학에 빠져 젊은 시절을 다 보냈다. 몇 군데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내가 기억하는 한 없었다. 광고회사와 대형 서점과 영화사와 커피 전문점과 이삿짐 센터와 백화점 경비실을 옮겨 다니면서 형은 늘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실제로 여러 편의 소설을 썼고 무슨 문학상 공모전에서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입상한 적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책은 한 권도 갖지 못했다. 그렇지만 의욕이 없거나 게으른 건 아니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 특히 읽고 쓰는데 열성적이었다. 기울인 수고에 맞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누구 탓이라고 해야 할까? 애쓰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애쓴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세상의 이치를 형이 몰랐을 것 같지 않다. 나는 때때로 나와 다른 형의 그런 기질을 부러워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했지만 그 생각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었다.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작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없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겸연쩍여서 숨은 거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귀찮아한 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싶어 하거나 하기 싫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적극성을 피한 거라고. 그렇다면 나야말로 태만한 사람이 아닌가? 삶에 대한 의욕도 사랑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자주 열등감에 시달렸다. 면목 없다는 형의 말이 내 마음을 쪼그라들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친척들이 간혹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편모스라 해서 탈선하지 않고 끈기와 성실로 어쩌고 하며 나를 죽여 세울 때, 특히 형이 곁에 있을 때는 또 그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어딘가 구멍을 파고 내 몸을 숨기고 싶었다. 내 어줍지 않은 이른바 출세가 실은 삶에 대한 의욕과 사랑의 결여, 즉 태만의 결과며 따라서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도 칭찬을 늘어놓는 것은 형만이 아니라 삶을 망신 주는 것이고 내 마음까지 핥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이룬 알랑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 적극성의 결여로 인해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은 당신의 성실함을 칭찬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건 사실이잖아. 아내는 그런 말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달래려 했다. 선뜻 동의되지 않는 찜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무엇을 동의할 수 없는지, 무엇이 찜찜하게 하는지, 무엇을 부정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럴수록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의 자장 안에 늘 형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형을 의식하며 살았다. 당신 말대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의 예서와 달리 야곱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겠지.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겠지. 불가피했다고 해야 할까? 강요됐다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이 편의 사건의 실제 주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되고 말아. 의식적이진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이끌어낸 아들로 인해 발생한 거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야곱이 형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겠지? 안 그래? 야곱에 대한 내 말을 아내는 당신은 말썽 부릴 줄 모르는 아들이었대 하고 슬그머니 끼어들므로써 이번에도 나에 대한 말로 옮겨왔다. 한 곳에 눕혀놓으면 한낮을 내내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 어찌나 순한지 칭얼거릴 줄도 몰랐다며. 아주 보니깐 달랐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나도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다. 늘 심상하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날따라 어쩌자고 다르게 들린 것일까. 나는 내 편을 들어주기로 작정한 아내를 믿고 더 구부러진 길로 나아갔다. 칭얼거리지 않은 이유가 혹시 칭얼거릴 틈이 없이 보살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까다로워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내 안에 그런 말이 들어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말해놓고 움찔했다. 당신도 참 하고 아내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걸 멈췄기 때문에 내 자학도 멈췄다. 묘한 실망감이 입안을 쓰게 했다. 우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아내는 찻장 밖에 시선을 준 채 풍경을 바라봤고 나는 정면을 응시한 채 운전만 했다. 되도록 빨리 어머님을 뵈야 할 것 같아.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걱정되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아내가 말했고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명멸하는 숫자판을 바라봤다. 다음날 저녁 근무지인 NC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일주일치 식량과 옷가지들을 가방에 집어넣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벨이 울린 건 아내의 핸드폰이었다. 아내는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하고 어머님이다 하고 화들짝 놀란 얼굴을 했다. 나는 가방 꾸리는 일을 계속하며 길을 열어뒀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어머님을 뵈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하는 말 후에 한참 동안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렇겠지요. 네, 그러니까요. 같은 군더더기 말을 되풀이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 송아기를 손으로 가리키고 내게 속삭였다. 또 돈 이야기 하셔. 왜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몰라. 들어볼래? 아내가 내 앞으로 전화기를 내밀었고 나는 엉겁결에 받아들었다. 그러자 어머니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늙은이가 어디 돈 쓸 데가 있겠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성식이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집도 샀다. 물론 너도 알다시피 그 놈이 제 힘으로 다 했지. 장한 아들이다. 누가 그걸 모르겠냐. 그런데 성준이는 대학원은커녕 대학도 졸업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없이 산다. 어렵게 산다. 딱해 죽겠다. 그런데도 돈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다. 딱 한 번 빼놓고는 딱 한 번 어느 지방 소도시에서 연극하고 지낼 때였는데 카페를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 성식이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할 때라 내가 좀 난처한 표시를 했다. 그땐 진짜로 여유가 없었다. 더 이상 손 벌릴 데도 없더라. 제풀의 기분이 언짢아져서 아마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것 같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성식이 사는 것 좀 봐라. 아휴, 세상에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엄청 섭섭했을 텐데도 그냥 해본 말이라며 허허 웃고는 얼른 말을 돌리더라. 그러고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도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요새 그 일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성식이는 대학원도 보냈잖아요 하는 그의 목소리가 자꾸 들린다. 아니, 그 애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런 말을 할 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걸 어떻게 하냐. 이제라도 성준이한테 카페 차릴 돈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거지 내가 어디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식이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너무 늦지 않게 돈을 좀 마련해서 내 바로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던 아내가 작은 소리로 숨 좀 쉬어. 얼굴이 창백해. 하고는 전화기를 빼앗아갔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심스럽게 형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회피하던 날 저녁 형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였다. 형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크게 소리내 웃었다. 그렇게 크게 웃는 모습을 본 건 아마 그때가 유일했을 것이다. 왜? 내가 갚아주게? 나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형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 무슨 말 하더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까 전화 빚 독촉이라고.
형은 내 말을 막으며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이어서 누구에게든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는 특유의 쓸쓸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상하지? 늘 돈에 쪼들리면서도 왜 돈 버는 일에 시큰둥한 걸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계좌번호를 물었다. 형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속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내가 내 형이다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내는 나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했다. 나에게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녀 역시 나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던 분이 세상에 어쩌면 좋아. 아내는 더 이상 자기 몰래 돈 쓸 데가 어디 있었느냐고 내게 묻지 않았다. 어머니로 인해 생긴 오해가 어머니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소된 셈이었다. 그러나 전혀 고맙지 않았고 안도감도 찾아오지 않았다. 곧 쓰러질 것처럼 마음이 산만하고 어지러질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하는 아내의 물음이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형의 갑작스러운 사고 후 나와 아내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기로 합의했었다. 내 근무지가 서울일 때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태로울 거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어머니는 아직 수족을 움직일 수 있고 살던 데서 사는 것이 편하다며 서울로 오는 것을 거절했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만 공연한 걱정하지 말아라. 속이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속을 다스릴 줄 안다는 뜻이다. 살면서 관계 맺은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 거기 가면 말 못할 사람이나 있겠냐? 난 여기서 할 일 많다. 저 파랑이 널쩍이 쭉쭉이와 놀다 보면 하루 금방 간다. 새벽에 교회도 가야 한다. 난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난 끄떡없다. 어머니를 끄떡없게 한 것이 파랑이나 넓적이나 쪽쪽이와 같은 식물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 대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따로 부탁을 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뵈러 가고 더 자주 전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원칙을 지켰다. 어머니도 본인의 말대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다. 잘 이겨내기에 끄떡없는 줄 알았다.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다. 어머니의 화초들과 종교가 어머니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제 알겠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실감과 슬픔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화초와 종교가 상실감과 슬픔을 너끈히 이기게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느껴온 것처럼 어머니가 수시로 느껴왔을,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느끼게 될 깊은 회한과 죄책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상실감과 슬픔은 시간과 함께 묽어지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시간과 함께 더해진다는 사실을, 상실감과 슬픔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자각적 반응이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자각적 반응이어서 통제하기가 훨씬 까다롭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상실감과 슬픔은 회한과 죄책감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상실감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사랑의 대상인 야곱이 져야 했을 마음의 짐에 대해서는 제법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주체인 리브가가 져야 했을 마음의 짐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 당장 혼자서라도 어머님을 뵈러 가서 같이 사는 문제를 상의해 보겠다고 아내가 말했다. 그래야겠지 하면서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신호가 가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성준이냐? 하고 물어왔다. 어제 들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목소리였다. 성식이냐 하고 물을 때의 목소리도 똑같은 감정이 묻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 목소리에 들어있는 감정의 결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성준이 아니었으므로 어머니의 오해를 바로 잡아줘야 했다. 어제처럼 아니에요, 성식이에요 하고 말하면 어머니는 내 정신 좀 봐라. 성준이일 리가 없지. 그런데 어쩐 일이냐 하고 받을 것이다. 그러면 잠깐이나마 안심할 것이다. 어제처럼. 그런데 문득 어제와 같이 말해도 될지 자신이 없어졌다. 어머니가 어제처럼 반응해 올지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를 곧장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의문이 들자 뒷목이 뻐근해졌다. 어떤 두려움이 마음을 휘저으며 요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나는 잠깐 비틀거렸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할 역할을 선택했다. 그 역할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것 같았다. 배역을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바꿀 필요는 없었다. 네, 성준이에요. 별일 없지요? 교회도 여전히 잘 다니시고 바랑이 쭈구리 하늘이와도 잘 지내고요. 찾아뵌다 하면서도 통 시간을 못 내네요. 요새 좀 바빠요. 새로운 연극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요. 조건이 괜찮은 카페가 싸게 나왔다는 거. 그거 이번 주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